어머님, 아버님, 혹시 자녀에게 그 생활비 좀 보태주셨다가, 나도 모르게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귀한 손주 결혼하는데 축의금 좀 두둑이 줬는데 아니면 전세자금 하라고 큰돈 주셨는데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면요. 요즘 이런 일이 생각보다 정말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내용들, 이 금융거래 동향이나 실제 세금 상담 사례들 이런 걸 좀 들어보시면요. 평소에 그냥 무심코 했던 그런 현금 거래나 가족 간의 돈 거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나 조사를 피하고 또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아유, 내 돈 내가 쓰는데 뭐 문제 있겠어?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곤 하죠.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 잠시만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정말 꼭 필요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먼저 아니 왜 갑자기 이런 걱정을 해야 되나?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저희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최근에 국세청에서 그 탈세 제보나 세금 추징 실적이 좋은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더 강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이건 뭐랄까 세무 공무원들이 예전보다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금융거래를 들여다볼 그런 이유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더 될 수 있겠죠. 게다가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요. 그 은행에서 하루에 그러니까 같은 날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요. 그 내역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라고 하죠. 이쪽으로 보고가 됩니다. FIU요? 금융정보분석원? 네, 거기가 이제 자금 세탁이나 탈세 같은 불법 금융 활동을 감시하는 기관인데요. 이 제도를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영어로는 CTR이라고 불러요. 아,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그럼 딱 1,000만 원. 이 금액만 안 넘기면 괜찮은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랑 상관없이 의심 거래 보고 STR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의심 거래요? 그건 뭔가요? 예를 들어서 며칠 동안 같은 ATM 기계에서 100만 원씩 계속 막 쪼개서 인출한다거나 아, 그런 거요. 소위 쪼개기. 네. 아니면 평소에 뭐 돈 거래가 거의 없던 통장인데 갑자기 큰 돈이 딱 들어온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해당될 수 있어요. 거래 패턴 자체를 좀 의심스럽다고 보는 거죠. 아하, 이런 정보가 그럼 포착되면 바로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나요? 바로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금융정보분석원은 일단 자금 세탁 방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요. 국세청이 이 정보를 보려면 이 거래는 탈세 혐의가 좀 의심되니까 자료를 달라.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FIU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요청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 요청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자료가 넘어가고요. 그때부터 이제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대한 금융정보랑 요즘엔 AI 분석 시스템 이런 걸 활용해서 아주 정밀하게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해당 계좌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야, 실제로 저희가 살펴본 사례 중에서도 이런 일로 좀 곤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죠. 네, 있습니다. 66살 되신 이 할머니 사례를 보면요. 평소처럼 생활비로 한 300만 원 정도를 쓰시는데 이걸 현금으로 몇 번 나눠서 찾으셨어요. 예를 들면 한 번에 100만 원씩 며칠간 같은 ATM에서요. 근데 이게 반복적인 현금 인출 패턴에 딱 걸려서 의심 거래로 보고가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실제로 생활비로 썼다는 걸 이렇게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찾을 때뿐만 아니라 돈을 넣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맞습니다. 68살 최할아버지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20년간 농사 지으신 밭을 파셨어요. 그 돈 3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쭉 보관하시다가 은행에 한 번에 입금을 하신 거죠. 3억 원을요? 한 번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1,000만 원이 훌쩍 넘으니 고액 현금 거래로 보고가 됐고요. 또 연세가 있으신 분 통장에 갑자기 큰 현금이 입금된 점, 이것 때문에 의심 거래로도 분류가 된 거죠. 아,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그 밭 판돈, 매매 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아이고, 신고를 안 하셨구나. 네, 그래서 본래 내야 할 세금에다가 그 무서운 가산세랑 지연이자까지 다 더해져서 약 4천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세금을 내게 되셨어요. 와, 4천만 원이요? 정말 몰랐다고 하기엔 결과가 너무 크네요. 특히 그 가산세.
가산세가 정말 무섭다고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금을 제때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이게 붙는데 보통은 내야 할 세금이 20%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무려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0%요? 와, 네. 거기에다가 또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세금을 실제로 내는 날까지 하루에 0.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 이게 붙어요. 이게 일종의 이자인 거죠. 하루에 0.0022%?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연리로 따지면 꽤 되겠는데요? 그렇죠. 1년이면 거의 8%에 가까운 이자가 붙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만 제때 했으면 안 내도 됐을 돈을 그냥 수백, 수천만 원 더 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경우는 어떤가요? 이것도 좀 주의해야 할 점이 많죠. 아, 네.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증여세 때문인데요. 증여세. 네. 가족 간에 돈을 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해서요.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그리고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이걸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을 넘어가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생활비로 주는 건 세금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던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오해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아요. 원칙적으로 생활비나 교육비 이런 거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게 맞습니다. 비과세 항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그 돈이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썼는지. 네, 예를 들어서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자녀한테 꼬박꼬박 돈을 붙여줬는데 자녀가 그 돈을 안 쓰고 계속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집을 사거나 주식 투자를 했다. 이러면 이건 증여로 봅니다. 생활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그래서 계좌이체 하실 때 메모란에 생활비 이렇게 좀 남기시고 또 돈을 받은 자녀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 같은 증빙을 좀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나중에 혹시 소명해야 할 때 필요하니까요. 아,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70살 되신 김할아버지 사례가 있는데요. 손주 전세 자금에 좀 보태쓰라고 현금으로 1억 원을 주셨어요. 1억 원이나요? 네,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나중에 발견된 거죠. 그래서 결국 손주가 세금을 내게 됐어요.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한 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또 지연이자까지 더해지니까 부담이 확 커진 거죠. 아이고, 손주가 세금 폭탄을 맞았네요. 할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셨을 텐데. 그렇죠. 안타까운 경우죠. 생활비로 줬는데도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아, 네. 60살 이 할머니 사례인데요. 3년 동안 매달 따님한테 생활비라고 꼬박꼬박 메모까지 하면서 300만 원씩 이체를 해주셨어요. 그럼 총알기 1억 8천만 원이 넘잖아요. 네, 1억 800만 원이네요. 네. 근데 따님이 그 돈을 생활비로 바로바로 쓴 게 아니라 차곡차곡 모았던 거예요. 모았다가 나중에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거죠. 아, 이것도 모아서 집 사는 데 썼군요.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걸 증여로 판단을 했고 결국 공제액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는 물론이고 가산세랑 지연이자까지 내야 했던 사례입니다. 정말 생활비라고 메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실제 사용이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혹시 그럼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이건 괜찮나요? 아,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피하셔야 해요.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그 내준 세금 액수마저 또 다른 증여로 봐요. 그래서 세금이 추가로 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 세금을 대신 내준 것도 증여다. 네, 그렇습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수증자가 직접 내야 합니다. 와, 정말 복잡하고 알아야 할 게 많네요. 네. 그래서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우선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나 좀 의심스러운 반복 거래 패턴 이런 거 좀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는 10년간 증여세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 미성년 자녀 2천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실 때는 반드시 실제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세금 문제는 몰라서 내는 경우가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이라도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국세청 세금 상담 전화가 있잖아요. 국번 없이 126번. 네, 116번이죠? 네, 126번으로 꼭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겠죠? 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